지난 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의 충격을 살펴보았습니다. 1997년 가을,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한나라당의 이회창, 국민신당의 이인재가 3파전을 벌였습니다. 개표 결과 김대중 후보가 40.3%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였습니다. 4번의 낙선, 2번의 사형 선고, 망명과 가택연금을 거친 끝에 이룬 승리였습니다. 그의 당선 소식에 야당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여당 지지자들은 두려움 속의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며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첫날부터 그를 기다린 것은 530억 달러의 빚더미였습니다. IMF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30대 기업 중 절반이 해체되거나 인수 합병되었고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자신의 금반지와 돌반지, 결혼반지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350만 명이 226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이 금은 약 21억 달러 상당으로 환산되었고 외채 상환에 직접 사용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 자발적 헌신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집단적 애국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과 국민의 자발적 동참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2001년 8월 IMF 차입금을 전액 조기 상환했습니다.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긴 기록적 속도였습니다. 경제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시선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남북 문제에 대한 독자적 철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그가 주장해온 이 구상은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국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핵심 원칙은 3가지였습니다.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이솝 우화처럼 차가운 바람보다 따뜻한 햇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퍼주기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정부는 일관된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1998년 11월, 첫 번째 구체적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선이 동해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이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소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북을 방문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이후 금강산 관광객은 100만 명을 돌파하며 남북 교류의 가장 가시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더 큰 역사가 펼쳐질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평양과 서울 사이에는 극비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비밀리에 평양을 오가며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했습니다.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면 합의는 훗날 대북 송금 특검으로 불거지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만 당시에는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2000년 6월 13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특별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기내에 탄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수행단. 목적지는 평양 순안공항이었습니다. 50년 분단 역사상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안공항에 내린 김대중 대통령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했습니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었고 그 악수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사흘간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밤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6월 15일, 역사적인 뉴1,
남북 공동선언이 서명되었습니다. 선언의 핵심은 자주적 통일,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 공통점 인정, 이상가족 상봉, 경제, 사회, 문화 협력, 당국 간 대화 재개였습니다. 남측에서는 일부 조항의 모호함을 비판했고 북측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년 넘게 철저히 단절되었던 남북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이었습니다. 그해 8월 U-15 선언의 약속이 하나 이행되었습니다. 이상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것입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진행된 상봉에서 반세기 만에 만나는 가족들의 눈물이 TV 화면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를 찾았지만 그들은 이미 늙어 있었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 장면은 분단의 비극이 얼마나 깊이 개인의 삶에 새겨져 있는지를 온 국민에게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벨위원회가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김대중 대통령을 선정한 것입니다. 수상 이유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너무 이른 수상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단국가의 지도자가 반세기 만에 북녘 땅에서 상대방과 악수를 나눴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한반도의 봄처럼 보이던 이 분위기는 그러나 곧 먹구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2001년 1월,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며 대북 강경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구로 지목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햇볕 정책의 추진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같은 해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2002 피파 월드컵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오른 데 이어 스페인과 독일까지 연달아 격파했습니다. 4강 신화. 거리에는 수백만 명의 붉은 물결이 넘쳤고 광화문 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희의 여름, 경기도 양주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002년 6월 13일, 중학생 신효순, 신미선 양이 훈련 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미군 측은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도한 이 촛불 시위는 이전의 어떤 시위와도 달랐습니다. 폭력 없이 노래와 촛불로 의사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의 시민운동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촛불을 정치 참여의 상징으로 발전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거대 정당도, 재벌의 지원도, 언론의 지지도 없이 온라인 지지자들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이례적 사례였습니다.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로 대표되는 인터넷 정치 참여가 선거 역사를 바꾼 첫 사례였습니다.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며 참여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청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충청권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을 건설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는 전임 정부의 햇볕 정책을 평화 번영 정책으로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외교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즈음하여 한미동맹을 근거로 한국군 파병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반전 여론이 강했고 파병 결정은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결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 3,600명을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월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2004년 3월, 더 큰 정치적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야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한 것입니다.
탄핵 사유는 선거법 위반 발언과 측근 비리였습니다. 탄핵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촛불이었습니다.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고 같은 달 총선에서 여당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참여정부는 개성공단 착공, 사회보험 확대, 부동산 안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출하되었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한 이 경제협력 모델은 햇볕 정책의 가장 구체적인 결실이었습니다. 최전성기에는 124개 남측 기업에 5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근무했습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 개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입니다. 두 정상은 1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14선언은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주 경제특구,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에 이루어진 선언인 만큼 후속 이행은 다음 정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마무리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시켰습니다. 이 협정 역시 국내 농민과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으며 비준은 4년 뒤에나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이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의 값진 성과로 평가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이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으며 대화가 핵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논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며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대, 남북관계의 냉각과 개성공단의 운명, 그리고 또 다른 촛불혁명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